반갑습니다. 오늘은 9- 글로벌 마케팅의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무역 환경의 특성은 글로벌화, 세계 경제의 다극화, 지역주의, 다자간 쌍무관 국제 협력주의, 그리고 기술 및 지식의 중요성의 증가에 대해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트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세계 공황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관세, 수출 제한, 외환관리 등을 실시하고 보호무역 장벽을 설치했던 내용들이 2차 대전의 발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출발한 자유무역 촉진 경제기구였는데, 가트는 그래도 자유공정무역과 세계무역의 획기적인 확대에 기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트 국제기구가 출범하면서의 역할들이죠. 그 이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WTO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 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를 신설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트에서 WTO 체제로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WTO가 탄생이 되는데요. 세계무역기구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가트는 국제협정의 구속력이 약했던 게 비해서 WTO는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보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 실시와 각 가맹국 간의 최혜국 대우 실시를 하는데요. 전 세계 균형적인 성장을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WTO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준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자 하는 게 최혜국 대우의 원칙입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인데, 내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자 하는 내용이죠.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일반 상식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대우를 하자 하는 내용이고, 내국민 대우 원칙은 내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한 대우를 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 접근 보호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는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관세나 조세 말고 지금 진입 장벽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을 가져가자 하는 내용인데, 합리성, 예측 가능성, 이후의 고지성, 그리고 기초 자료 공개를 실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WTO 특징은요, 시장 개방 확대 조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 규범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국제 무역 규범인데요. 환경, 노동, 기술, 그리고 경쟁 정책을 무역에 연결시켜서 4R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구 환경 보존과 개발을 양력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운드입니다. 그 블루 라운드는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임금이나 아동 근로자, 재수 노동자를 이용해서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하지 말자 하는 블루 라운드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라운드인데요. 경쟁 조건을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의 시장 조건을 선진화하면서 세계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RE 기술 라운드인데요.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규칙을 정하자는 라운드입니다. 이게 지금 4R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부분은 신국제 무역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경쟁 라운드, 기술 라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뉴 라운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그리고 기술 라운드 이렇게 해서 T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쟁 라운드까지를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영향은 그린 라운드 때문에 수출품 생산비가 증가하고 재활용 원자재 수급이 차질이 되고 철강, 금속, 석유화업종에 타격을 받는 영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부분을 시작해서 주요 내용들을 여기에서 전체 정리해 놨습니다. 표를 보면서 천천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제도인데요. 국제통화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미달러화죠. 미달러화로 계산했을 때 사람들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미달러는 받는다. 엔화 같은 경우도 세계 제2의 경제국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가 엔화, 유로화, 특별인출권, SDR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로 편하게 쓰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의 기본 조건은 이 국제통화의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려면 통화 발행국의 경제 규모가 커야 된다. 그래서 세계 1, 2 국가인데 그러면 위에나 중국 위에나는 왜 안 쓰는가 하면 지금 아직 2위지만 2위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중국 위에나 가지고는 많이 쓰지 않으나 미달러, 엔화, 유로와 특별인출권 이 내용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화의 운용 그리고 기타 통화 교환이 가능한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통화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췄다 하겠습니다. 국제통화제도의 개념인데요. 국제통화를 규제하는 제반 제도 그리고 정책 활동 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의 균형적인 확대 그리고 국가 간의 자본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통화 제도를 그리고 또 결제 메커니즘을 국제 통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제 통화 제도가 변천을 해왔는데요. 금본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국의 통화 가치가 금의 일정량에 의해서 정해졌죠. 브레튼 우주 체제인데 여기는 미 달러와만이 금과의 일정한 교환 비율을 유지하고 기타 통화는 달러와 평가를 통해서 금을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금 달러 본위 제도로 진전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체제, 킹슨 체제, 근데 여기서 지금 킹슨 체제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이 시기에 변동 환율제의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보호무역주의인데요. 신보호무역주의는 지금 앞에서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나왔었죠.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분위기가 퇴조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보호주의의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고전적 보호무역주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고전적 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들이 공업화 과정에서 유지산업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있었는데요. 이 신보호무역주의는 어떤 게 있냐면 선진국들이 이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거꾸로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이 자기 나라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식능공업국으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농업이 또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지니까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보호무역주의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단인데요. 신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난 내용입니다. 관세 장벽은 관세 수치가 정확히 나타나는데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 방법인데요. 신보호무역주의에서 상호주의 적용으로 특정국을 한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대상 산업은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를 합니다. 경제통합인데요. 세계 나라가 한 덩어리로 일부가 뭉쳐서 움직이는 것을 경제통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무역 장벽 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일국 내의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추구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몇 개 나라가 모아서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을 추구하려 합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지역경제통합인데 자유무역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나프타 같은 경우죠. 북미 자유협정 또 남미 통합연합 이런 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존 지금 무역 제한 조치를 가맹국끼리는 상호 철폐를 하는데 그 가맹국이 아닌 나라들,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의 독자적인 관세 정책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세 동맹이 있는데요. 이 관세 동맹은 무역 자유무역 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외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에서 좀 더 지금 다시 한번 짚으면서 세부적으로 나간데요. 지역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아래서 다시 설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장인데 관세동맹이 더 발전해서 영내국 간의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동맹은 영내 국가들 간에서 상품과 생산 요소가 자유로이 이동되고 금융, 재정, 운수, 통신,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통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유럽연합이 대표적이고요.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 경제통합으로 크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EU, 유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지금 완전히 화폐까지 통합이 되어 있는 유로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인데 그 전에 한번 이 내용이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3개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루는데요.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돼서 1994년에 탄생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세 나라가 지역이 같이 함께 있는 나라끼리 묶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침 멕시코는 노동력이 싸고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고 미국은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3자가 무역 협정을 이루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모임인데요. 여기 기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 5개국이 결성됐습니다. 거기도 나라들이 다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죠. 아시아 태평양 경쟁협정 APEC인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8개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결성한 경제 협력 체제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지국의 경제적 환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기본 업무는 진출국 경제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지국의 시장 잠재력이라든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무역을 하는데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 총생산이라든가 성장률, 소득 분포, 거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역업 원론의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는 지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데요. 호프스테드는 문화는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을 구별시켜주는 집단적인 정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비드는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학습되고 공유되고 강제되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일련성의 상징이다. 구성원들의 생존 문제를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화의 특성이 학습성, 공유성, 강제성, 상징성들이 있다.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당연히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것은 동질성이 있는가, 어떤 것은 이질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문화적 차이의 영향인데요. 해외 표적 시장과 제품을 선택하고 마케팅 믹스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품의 현지 적응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화적 환경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환경의 구성 요소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언어죠. language.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인데 음성적인 언어도 있지만 비음성 언어도 있습니다. 손짓, 몸짓, 발짓, 신호 이런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언어 소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종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를 숭상한 힌두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기독교, 캐토릭 여러 종교가 혼재도 돼 있죠. 그러나 중심적인 대표 종교가 강하게 이루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체계가 틀리죠.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가치관의 차이들이 각 나라별로 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나면 화재가 나면 함께 불을 끄는 것을 신경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 정부에 그 화재에 대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소방서가 가서 불을 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동을 해도 회원 집에 물을 뿌려서 그쪽에 불이 안 붙게 하고 하지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게 가치의 차이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인데 부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수용 태도, 직무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들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제도에서는 사회 조직, 정치 구조, 교육 수준에서 차이도 있겠죠. 물질 문명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인간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적 감각의 차이, 개념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문화 환경을 분석하는데요. 문화적 환경의 구성 요소 중에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이질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문화지향적, 가치지향적 관점에서 인간이 지닌 5가지의 기본 명제를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회 주류의 답변 방향을 기준으로 그 문화를 분류하는 것. 이거보다 클러크온과 스트로드백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사진이 표를 가리네요. 인간의 기본 명제와 가치체계인데요.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의 행동 방식, 시간 지향성. 그래서 사고 행위에 대한 가치체계를 이렇게 봤더니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기본으로 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분을 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아니 양자 조화를 해야 된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해야 된다. 가치체계가 틀리죠. 인간관계는 개인주기, 동등한 관계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집단주의적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권위주의적입니다. 각 나라별 특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방식은 동적이다, 통제적이다, 정적이다. 시간지향적, 미래지향적이다, 현재지향적이다, 과거지향적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많네요. 문화지향성이 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미국식 문화지향성과 대비적 문화지향성,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을 구분해왔으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자연관계, 인간의 행동 방식, 인간관계, 시간지향성인데요. 미국의 서양 쪽의 문화지향성은 인간의 본성은 선과하고 혼합이다. 그런데 동양 쪽은 본성이 본래 선하거나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한다. 여기는 인간의 본성은 불변한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변화 가능하다 그랬는데 교육과 훈련으로 인간성이 변하지만 초기에는 적절한 사람을 선발한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관계인데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자연은 조화로운 관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댐, 도로, 항만, 지역 등의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자연의 유지를 보존한다 하는 내용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 쪽은 인간의 행동 방식이 동적인데 여기는 정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종업원은 자기 만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종업원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수행한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나 대다수 크게 포괄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서양 쪽은 개인주의인데 동양 쪽은 집단주의성이 강하다.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인데 여기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전문 경영체제 도입인데 대부분 족벌 친족 경영체제를 도입한다. 능력위주의 인사채용을 한데 여기는 친족위주의 인사채용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 지향성은 미래 중심적인데 과거 중심적이다. 단기적인 기업 정책을 추구하는데 장기적인 기업 정책을 추구한다. 그리고 정책 목표는 10년, 20년 장기 계획적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달성을 위해서 기업 정책 확산을 강조하는데 과거 수행해왔던 기업 정책을 도드라한다 하는 내용이 단기적인 인사 정책인데 여기는 장기적인 인사 정책을 쓰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양과 동양의 문화 지향성의 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이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자들의 문화 모형들을 정리했는데요. 호르 문화 모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다르다는 것, 배경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향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상징의 표현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가 있는데요. 고배경 문화는 어떤 거냐면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사회적 관계, 경력, 가치관, 유머 감각,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등과 같이 의사소통 과정상의 배경을 내부화되어 있는 문화를 이야기한다. 즉 삶의 정황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고배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삶의 정황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저배경 문화인데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황적인 요인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된 문서, 문장, 표현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인데 여기는 독일, 미국, 카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이 이런 저배경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의 내용을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법, 변호사, 고배경 문화는 덜 중요하다. 그런데 저배경 문화 나라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 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법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개인의 말에 고배경 문화는 보증인데 저배경 문화는 서면으로 남겨야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은 같이 공유하는데 저배경 문화는 개인 공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인생의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저배경 문화는 시간이 돈이며 협상 자체의 목적 위에 목적은 없다 합니다.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고배경 문화는 협상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데 저배경 문화는 신속하게 해결되고 협상 자체의 목적 위에 목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는 고배경 문화의 나라들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데 저배경 문화는 업무 담당자 하에 최하급자입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은 빈번하지 않은데 여기는 아주 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배경 문화는 동양 쪽에 해당이 되고 저배경 문화는 서양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양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배경 문화 쪽이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배경 문화 쪽에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홉스테드의 모형인데요. 각국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기업 구성원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미국, 영국, 카나다 그리고 네덜란드 등 이쪽을 개인주의 쪽으로 봤고요. 집단주의는 한국, 대만, 파키스탄, 유고 등이다. 권력의 간격인데요. 권력 간격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베네수엘라, 인도 등이고요. 중앙 통제가 심한 권위주의적 국가들입니다. 근데 권력 간격이 작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덴마크. 평등주의 국가들로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입니다. 거의 민주화가 많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인데요.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이 강한 국가는 라틴 유럽이라 중남미, 지중해 연안국, 일본, 한국 등입니다. 불확실성은 좀 회피하려는 것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성향별로 한번 가치 차이를 봐보는 것입니다. 남성다움 대 여성다움. 남성 중심 사회,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그런 쪽에 강하다는 것이죠. 여성 중심 사회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입니다. 그 여성 중심 사회에서 그런지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사람들은 치마 입는 남자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패션까지도 여성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국의 문화 차원의 차원에 대해서 정의하는 개인주의 보면 개인주의가 강한 쪽은 미국, 그 개인주의가 좀 낮은 쪽은 일본, 한국, 과테말라. 권력 간격인데 권력이 중요하게 지배하는 이쪽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인데 낮은 쪽은 오스트리아입니다. 불확실성 회피는 그리스, 일본, 한국, 미국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낮은 쪽이 싱가포르로 가죠. 조금 사람들이 불확실성 회피 쪽이 강한 쪽은 심각하게 가지만 좀 낙천적인 쪽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쪽으로. 남성다움은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에서 문화 차원을 가장 이쪽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이쪽이 낮음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문화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놨는데요. 네, 현지국 시장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비 패턴의 차이, 제품의 수요 유형과 규모 차이, 종업원의 가치관과 행위 차이, 그리고 각국의 상습관 차이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적응인데요. 이 문화의 충격의 개념인데 주요한 과도기적 경영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불안정 이런 것들이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화 충격의 증상은 불안감, 신경질, 반항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적응은 최초 도치기가 있고 초조 불안기가 있고 점진 적응기가 있고 이중 문화기가 있다. 이 문화 충격의 축소 방안은 자기 중심적 기준을 버리는 일인데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문화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문화 환경 관리 전략인데요. 문화 차이 무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일 직종 간의 동일 행동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점인데 맥도날드라든가 디즈니, IBM, 삼성 등이 그런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죠.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IBM, 우리 삼성도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죠. 문화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은 문화의 차이를 균일하는 방법을 찾고 동질성을 창조하거나 문화 차이를 분리해내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글로벌 기업 문화의 창출, 문화의 분리, 완충장치의 창출 이런 것들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현지국 내에서 문화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략으로 문화 차이를 무시해서 가는 것, 문화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문화 차이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 가정, 권지사 관계, 기대효과 이행해서 무시, 최소화, 이용인데 무시하고 한 내용들, 문화를 무시하고 한 내용을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케팅의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조금 길게 내용을 이 장에서는 정리했네요.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9-2 이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3에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